그리고 증시 넉다운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도 뭐 어제랑 비슷하고 그제랑 비슷해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뭐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고 왜 지금이 이렇고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산업이 어떻고 이거를 분석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밸류에이션 싼 거 압니다. 산업 나쁘지 않은 거 알아요. 물론 이따 할 거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게 지금 통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이제 버텨야 되고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 네, 그런 시장인 건데 근데 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락이라는 급락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잖아요. 늘 그렇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급락이 찾아왔고 이거 더 가겠지라고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찾아온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반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도 생각보다 바닥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요. 또 예상치 못하게 또 세게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수가 사실 바닥에서 10% 20% 올라가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지금처럼 비이성적인 시장에서는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뭐 10% 20%까지는 금방 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10% 2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은 20% 30%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좀 개별 종목들의 이제 낙폭이 뭐 한 20% 마이너스 30% 뭐 이렇게 돼 있고 40% 50%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 어떡하지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마이너스가 이제 두 자릿수고 좀 큰데 이거를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손절을 하고 이제 뭐 삼전 릭스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 손절하고 일단은 현금 확보해야 되는 건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것도 팔지 말고 일단은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줄줄 흘러내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분명히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급반등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10% 20% 이렇게 올랐을 때 개별 종목들은 또 호가가 더 얇기 때문에 더 세게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차라리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서 차라리 그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혹은 좀 될 만한 섹터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기다리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뭐 이거는 가족들마다 다들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증시가 넉다운 돼 있다라고 지금 네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약간 정신과 가봐야 될까 봐요. 저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정신적 이 고통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신과 전문의가 이번에 얘기했더라고요. 주가 폭락이 개미들한테는 칼에 찔리거나 지진급의 충격이래요. 괜찮으시죠? 우리 가족분들? 네, 저희 지금 다 같이 선혈이 낭자한 그런 시장입니다. 네, 지금은 모두가 뭐 누가 승리한 사람 없습니다. 승리한 사람 없고 나 잘났다 이러고 있는 사람 있으면은 뭐 무시하십시오. 네, 지금은 다 같이 고통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 같이 칼에 찔리거나 다 같이 지금 지진을 경험한 그런 충격인데 이번에 주식 중독 치료 전문이 계시대요. 전 처음 알았어요. 네, 주식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박종석 원장님께서 진단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초보일수록 공포감이 더 크대요. 그래서 공황이나 우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당장 주식 앱을 삭제해라라는 처방을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뭐 심리적으로 우울하면은 당연히 뭐 그런 처방들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다 같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누구도 지금 멀쩡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게 위안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공포탐욕 지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심리가 좀 많이 악화돼 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숫자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지금 그 작년 4월달 관세 충격 이후로도 당연히 공포탐 지수가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공탐 지수가 8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탐욕 지수가 0부터 25까지는 극단적 공포라고 얘기를 하고 25부터 50까지는 그냥 공포거든요. 근데 지금은 25를 넘어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고 있는 한 자릿수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작년 그 관세 충격 때였나? 그때 공포탐욕 지수가 이제 한 6인가까지 내려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미국 증시의 공탐 지수가. 네, 근데 보통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공포탐욕 지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갔을 때 보통 매수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탐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심리가 많이 악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물량들이 많이 정리가 됐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좀 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수급인데, 수급을 좀 봤을 때 개인들이 지금 오늘만 1조 4천억 정도 매도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았냐? 외국인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유의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 쪽에서 2,700억을 팔았어요. 기관이 800억 정도 샀는데 금투가 2,700억 팔았고 연기금이 한 3,800억 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약간 좀 주도 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 주체는 외국인이랑 연기금이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좀 장기 수급 주체들이잖아요. 이런 주체들이 보통은 좀 개인들 물량이 털리는 걸 좀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또 주체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 금투에서 엄청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급 보고 이거는 조금 솔직히 별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금융투자가 어쨌든 뭐 ETF,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인들이 별로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드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 중심으로 우리가 지수가 방향성을 어쨌든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도와줘야 돼요. 외국인이 좀 잡아줘야 지수가 방향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고 바닥을 잡아주고 이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까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쭉 어쨌든 매수 규모를 늘리기 시작을 해서 장 막판에도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조 한 4천억 정도 종가 기준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1조 4천억 팔았고 그 연기금이 한 3,8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또 보면은 그래요. 연기금이 이제 본인들 리밸런싱 캡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대규모 연기금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계속 밀렸거든요.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그 올라갈 때까지 슬금슬금 계속 팔고 있다가 더 사지도 않고 슬금슬금 팔다가 주가가 확 급락이 나오니까 다시 연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만 하더라도 한 3천억 이상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 좀 이 정도면은 살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가격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이게 1조 3천억도 조금 약하긴 해요. 적어도 2조 이상은 들어와 줘야 그래야 하루 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동반이 됐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가 반등을 좀 보여주긴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그냥 마이너스 막 7%, 8% 이렇게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2조 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된 반등이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은 외국인만 들어오고 뭐 약간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외국인만 들어오고 그러고 지수는 조금 더 밀려서 끝났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대규모 EWI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 미국 상장 ETF에서 국내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딱 봐도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좀 보이시죠? 요때 2조 원 들어왔다, 엄청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순매수 추세 자체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WI로 오늘만 5천억 정도 좀 넘게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규모는 거의 1조 가깝게 전체 합쳐서 들어왔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B2라고 다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B2,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가장 큰 요인으로 우리가 계속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번 주가 좀 지나면은 어쨌든 예탁금도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될 거고,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많이 레버리지 물량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냥 같이 연결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JP모건 쪽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있거든요. 한국 시장의 디레버리징 상황이 어떤지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오늘 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월요일인가 그때쯤에 JP모건이 한국 시장의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 축소가 지금 한 75% 정도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75%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부채가 축소가 돼서 이제 한 90%까지는 레버리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코스피 지수가 40% 넘게 하락한 그런 상태고 일상적인 펀더멘털 우려랑 순환매 자금 흐름으로 시작된 이번 하락이 레버리지 ETF에 의해서 증폭이 됐고 최근 며칠 동안은 헤지펀드의 포지션 청산의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업데이트했던 레버리지 ETF가 75% 청산됐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 헤지펀드 디레버리징은 50% 이상 진행됐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거는 레버리지 ETF는 청산이 완료가 됐대요. 그리고 헤지펀드 또한 마찬가지로 디레버리징의 약 90%를 맞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도달이 됐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련된 그리고 지금 이 신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 상태를 찾은 것 같다라고 거의 바닥까지 온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생한 가격 하락 여파로 향후 며칠간 추가적인 디레버리징이 이어진다거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주 FOMC나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중할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은 되게 높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시장의 포지셔닝 구도는 되게 매력적인 수준까지 도달을 했고 이거는 저렴해진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이 잘 보완해주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죠. 아직까지 하락의 여파가 끝나진 않았어요. 지금 주변에서 얘기들 다 들어보면은 뭐 난리도 아닙니다. 중간중간 증권사분들 만나면은 계속 전화 받느라 엄청 바빠요. 막 이제 이거 신용 어떡하냐, 담보 터진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전화들도 계속 받고 있고 전화기에 거의 불이 나는 뭐 시기죠.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반대 매매 엄청 많다. 여기도 이만큼 있고 저기도 이만큼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일도 아마 반대 매매가 더 터질 거고요. 그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연쇄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아니면은 빨리 좀 손절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좀 빠지더라도 이전에는 강하게 들어왔던 물량들이 지금은 안 들어오고 혹은 떠나거나 더 지켜보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에 좀 들어왔다. 매력적인 좀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JP모건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나봐야 아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지금 단일 레버리지 ETF의 그 순 자산 총액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순 자산 총액이 3분의 1 토막이 지금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만 상장돼 있는 그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코루라는 또 ETF 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뭐 홍콩에 상장돼 있는 그 삼전이랑 닉스 레버리지 ETF랑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산한 총액이 3분의 1까지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좀 이 과열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주 지나서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홍콩 시장에서도 이 레버리지 ETF 규제가 또 생겼거든요. 홍콩 시장에서도.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 그 배율을 최대 2배 이내로 이제 좀 유연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게 8월 3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배율을 매일매일 공시를 할 거고 그러면서 수급 쏠림이 좀 완화될 수 있을 만한 아마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변동성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매크로나 뭐 금리 현재 국채금리 지금 얼마예요? 장기 국채금리가 여전히 되게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장기 국채금리가 10년물이 4.6% 아까 넘었었고 30년물이 5.2%를
4.5를 넘어섰거든요. 10년물은 거의 4.7%까지 육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어쨌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어쨌든 키는 빅테크 기업들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이제는 채권자들한테 그 키가 넘어갔고 그 채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결국은 금리인데 이 금리가 이렇게 치솟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의 투심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게 좀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로 촉발된 뭐 업황의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앞으로도 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고 좀 비우호적으로 시장에는 전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미 수급발로 많은 상당 부분의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좀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쫄아야 될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또 만약에 저점 깨고 또 내려가고 그러면은 또 다시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아야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아마 마이너스 한 10% 정도 구간에서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컨콜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냥 중요한 것만 볼게요. 너무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기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확실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경쟁사를 엄청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주주환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제일 먼저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주주환원 안 하냐. 주주 가치 이제는 재고가 아니라 주주 가치 회복이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왜 이거 안 하냐라고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의식을 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일 먼저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SK하이닉스의 컨콜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반응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제 3개년 주주 환원 정책 수립할 거고 특별 배당도 논의하고 있대요. 조만간 최저간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SK하이닉스 좀 의식을 해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안 하고 나중에 같이 좀 쟤네 하는 거 보고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메모리 수급 여전히 대규모로 공급 요청이 지속이 되고 있대요. 수요 확대 속도 대비해서 공급 확대 속도가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캐펙스 확대에도 3년 반 이상의 리드 타임으로 2028년까지 큰 폭의 공급 증가가 어렵대요. 앞서서 UBS에서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2029년 이후는 불확실한데 뭐 대형 고객사들의 단연 계약 요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범용 D램 제품 믹스, HBM4 현황 이런 것들 질문이 좀 있었는데 3분기,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에 HBM4 매출이 이번 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를 할 거래요. 이거는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3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아마 좋아질 거고 HBM4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치 HBM은 공급 협의가 이미 다 완료가 됐대요. 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ADR 상장 이슈 관련해서 SK하이닉스 ADR 상장했는데 너넨 안 하냐라는 질문들이 최근에 꽤 있었잖아요. 근데 신규 자금 조달 목적의 ADR 발행 필요성은 높지 않다. 근데 주주가치 재고 관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생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선당 공정 그리고 MX 서비스 사업부 수익성 요거에 대해서도 파운드리가 이제 뭐 흑자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좀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규 수주 확보했대요. 설계 착수 단계고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더 어쨌든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흑자 전환하는 시기를. 그리고 메모리 단연 계약 세부 현황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캐파의 60에서 70% 수준을 LTA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이 5년이래요. 그리고 매년 재협상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5개 데이터 센터 고객사랑 계약도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5개 고객사랑 협상 중이다라고 했어요. 10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SK하이닉스도 10개랑 이제 뭐 계약하고 있고 얘기 중이고 더 플러스 알파라가 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아마 더 이 단연 계약 그 고객 수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도 받을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당연히 장기 계약이면은 선수금을 내야 되잖아요.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계약금을
많이 받을 건지 조금 받을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이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포함을 시키고 있고 구속력이 강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계약 금액은 4분의 1 수준, 거의 25% 정도는 계약금으로 선수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규모는 비밀로 하겠대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27년 상반기까지는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워낙 또 수요 대비해서 공급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는 계속 없을 거기는 한데 만약에 오늘 그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워낙 또 AI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현금 흐름도 지금 타이트한데 여기서 계속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계속 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또 확인을 해라, 증명을 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둘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할 거다. 2028년부터는 내년까지는 이제 워낙 또 공격적으로 이제 그런 거 안 보고 막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고 그 다음 해부터 그러니까 28년부터는 상황 봐서 수요에 맞게 이제 조절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투자도 조절할 거고 지금 비싼 이제 뭐 그런 어떤 공장이나 이제 뭐 그 바닥 짓고 인프라 짓고 이런 데이터 센터 짓고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금 미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유동적으로 할 거다. 조율을 할 거다. 수요가 만약에 없어지면은 그거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뭐 지금 LTA를 체결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크게 지금 기존의 디램 커머디티 디램이라는 그 형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거들 생각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업황의 문제는 별로 없고 28년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고 내년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뭐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미리 반영이 되는 걸까요? 1년 정도를 미리 땡겨서 1년 반을 1년 6개월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이런 1년 반의 선행은 없긴 했는데 선반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뭐 역대급으로 처음으로 1년 반의 선반영이 생길지 시장이 워낙 빠르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니면 레버리지 ETF라는 게 이걸 촉발시킨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뭐 그런저런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또 지수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주목도는 되게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특징적인 게 오늘 2차전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됐거든요. LG엔솔이랑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셋 다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고 예상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치를 조금 뭐 하회하는 그런 데이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흑자 전환했고 삼성 SDI는 예상치 대비해서 800%나 잘 나왔어요. 그 영업이익이 이번에 좀 적자 볼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2,038억 흑자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고 그리고 순이익은 예상보다 2,400% 잘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예상치가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에 2배가 더 나왔어요. 3조 4천억 원. 순이익은 좀 예상 대비해서 많이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보다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고 있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는 2차전지 기업들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